책 호의에 대하여 잘 읽었습니다.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평생에 책 한 권 내는 걸 꿈꾸었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퇴임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책을 출간하셨는지, 그리고 꿈꾸었던 책을 내니 그 마음이 어떤지 두루두루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 탄핵 전후로, 탄핵 선고 이후로 저한테 출판 제안을 한 곳이 10여 군데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저보고 책을 쓰라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이 왔고요. 딱 한 군데 당신이 써놓은 블로그를 읽어보니 책으로 만들 수 있다. 당신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. 가 한 군데 있었어요. 그 한 군데가 김영사예요. 그리고 제안하신 분이 심성미 팀장이시고 저한테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공보관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공보관이 출력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길래 3초 만에 결정했어요. 이 양반은 뭔가를 안다. 네, 그리고 책 한 권 내는 것에 대한 거는 평소에 제가 입버릇처럼 책 한 권 내려고 했고, 사실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 15개까지 뽑았어요. 뽑았는데 이번에 책을 내고 보니까 그건 접기로 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예, 책 홍보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갔고요. 방송에 나가면 책만 안 물어봐요. 반드시 현안을 물어봐요.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모범 답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들 식대로 그걸 구성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지난 수요일이죠. 수요일에 주요 이게 다 오르내리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제가 그때 뭡니까?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. 강연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없었고,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.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날 제가 시사인의 유튜브 녹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밝혀야 되겠다 했더니 이미 다 도배가 됐더라고요. 제가 어떤 분한테 토를 달겠습니까? 예, 그럴 뜻 전혀 없었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. 그래서 시사인 유튜버 조금 전에 보니까 22만 명이 보셨더라고요. 예, 그게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말의 뜻이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북토크나 대학 강연을 좀 다니잖아요. 다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는요, 공론의 장이 무너졌습니다. 팬클럽만 있어요, 팬클럽만. 근데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나라예요. 우리 모두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면은 모든 이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.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해석하면 그게 싸움판이지 그게 공론의 장이 되겠어요?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토크도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. 우리 사이는 분명한 이견이 존재합니다. 그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대화지, 같은 편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. 그건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거예요. 우리에게는 공통 가져야 되는 이견이 존재해요. 그 이견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걸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연사가 외치는데 그렇게까지. 네, 작가님께서 이 자리가 부흥회가 될까봐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김영사의 순발력 덕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. 아까 여태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첫 책인데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.
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다소 장황한 인사를 남기겠습니다. 그랬거든요. 이 문장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? 네. 아니 저는 뭐 다음에 책 내면 이 정도로 팔리겠어요? 예. 히딩크가 4강을 했잖아요.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계속 해달라고 그랬잖아요. 히딩크 대답이 뭡니까? 거절이잖아요.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. 저는 이 책이 초판이 3만 부가 인쇄됐거든요.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. 무슨 초판을 2,000부 보통 인쇄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뭔 3만 부인가? 객기를 부리나 이랬거든요. 그러면서도 내심 한 5만 부 정도는 팔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팔린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고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. 아마도 머릿속에는 한 10권 정도 분량이 들어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. 다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총 4권의 책을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하나는 에세이집, 나무책, 그 다음에 독후감책, 법률책 이렇게 4권을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순한 에세이, 뭐 순한 자기계발서, 그다음에 운명에 순응하는 순한 사람의 운명주의자의 책,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판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달리 굉장히 극한 직업이잖아요. 그 바쁜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어요? 그 글을 쓴 것은 처음은 이거거든요. 그 상속 포기를 못 해가지고 빚을 떠안은 그 부부의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듣고 제가 법을 좀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. 그 뜻으로 시작한 거가 맞아요.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오래 쓸 수가 없어요.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독서 일기를 쓴 거예요. 독서 일기를 썼고 그러다가 이제 현안이 발생하잖아요. 예를 들면 2009년인가 10년인가 우리법 연구회 해체하라. 그리고 그 소속 판사들 옷 벗어라.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그때 회장이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내가 좀 맞서야 되겠다. 불의에 맞서는 게 선비 아니에요? 그게 남명조직의 정신이고 저는 그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어요. 판사들이 학술연구단체를 만들게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걸 해체하라는 게 말이 돼요? 그래서 난 납득을 못해서 그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가 아마 정몽준 대표인가 뭐 그래요. 그 사람이 해체를 하라고 해서 해체할 수 없는 이유 그 3가지인가 그걸 블로그에 썼고 오늘 계시는 오마이뉴스의 윤성효 기자님이 그걸 또 기사해줬고 또 다른 분도 기사해줬고 그러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가 좀 느꼈어요. 제가 뭐 어디에다 기고를 하겠어요? 블로그에 기고하니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를 지켰거든요. 그로부터 10년 동안 버텼어요 우리가.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글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. 현실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글을 안 써요. 글을 써도 울림이 없어요. 현실에서 실패하고 절박하고 억눌린 사람의 글이라야만 뭐랄까요? 좀 울림이 있다. 그리고 끝으로 이 블로그를 쓸 때 엄청난 제가 그 탄압을 받았어요.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왜 그 쓸데없는 글을 쓰고 있냐고. 그걸 제가 다 뚫고서 쓴 글이 이 블로그 글이에요. 예를 들면 뭐 조정과 우산 그 뭐 내용 아시는 분 있죠? 제 가족이 엄청 싫어하는 글이에요. 그게 왜 그런 걸 밖에다 그 뭐라나 이렇게 공개하냐? 근데 그것 때문에 책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?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권위 있고 덩방이 높은 판사님께서 아내분 눈치를 조금 보면서 사는 것도 멋져 보입니다. 네.